네, 지금 오늘 강의가 사실 12강 중에서 제일 난해한 강의예요. 옛날에도 보면.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낯선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첫날이야 이제 좀 인트로덕션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 리버테리안은 또 그것도 낯선 분도 있지만 요즘에 자유기업원이라든지 뭐 그쪽에서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 전통주의적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흐름은 정말 한국에 거의 소개가 안 됐다가 가장 최근에 이 몇 권이 번역이 됐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러셀 커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러셀 커크인데 이제 주기가 돼갖고 워싱턴에서 크게 행사를 하는데 제가 모 명문대학교 교수를, 정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선배를 만났는데 야, 러셀 커크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한국 이 정도로 안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난해하고 어렵더라도 원래 이거는 어렵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일단은. 그다음에 약간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난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까 이제 이원우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첫날 얘기한 것처럼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긴 이론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뭔가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드먼드 버크,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보면서 저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적 가치를 지키려고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뭐였죠? 리버테리안적인 경향. 이 경제적 보수주의자들. 아니 내 삶을 내가 살겠다는데 왜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못 참겠어. 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내가 하겠어. 이런 흐름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이 다 진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오늘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공이 뭘 것 같습니까?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현대, 모던이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최재진 선생님, 현대가 뭐예요 도대체, 모던이? 우리 현대인 그러잖아요. 현대가 뭐예요? 언제부터가 현재고 언제까지가 현대예요? 지금 현대는 왜 지금이 현대예요? 아니 우리 같이 생각하는 자리예요. 이거는 지금 강의 듣고 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케이 지금 현대라는데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년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 200년 뒤의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던 어치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 구분할 필요 없죠. 그러면 서구에서 가장 시대 구분을 뭘 어떻게 하죠? 고대, 에이션트, 미디어벌, 중세.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에 따라서 현대일 수도 있고 근대일 수도 있고 뭐 근세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번역이 난해지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던이라는 현대, 근대라는 것이 실존하느냐라는 문제가 퍼져요. 근데 미리 무슨 답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연 설명하는 게 이야기해 주는데 현대라고 하는 것은 이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뭐냐면요. 전통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세상을 얘기해요. 이제 이거를 오늘 풀이를 해나갈 거예요. 일단은. 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제가 다행이라는 것은 뭐 타종교를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서구 정치 사상이다 보니까, 이건 강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시대 구분을, 원래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시대 구분을 했죠?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나요? 어떻게 나눴어요? 그렇죠. BC하고 AD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후죠.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 르네상스에 와서예요. 이거는
중세라고 하는 일종의 암흑기를 상정하고 이제는 이 그 암흑기로 벗어나갖고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온다는 역사 발전론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일단은요. 우리는 뭔지 모르게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첫 번째 이거 밑에서 보면요. 또 한 가지 개념을 잡은 게 자, 우리 이거 영어로 뭐죠? 자, 말씀해. 선악이죠. 근데 한국에서요, 이것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굿 그러면 뭐라고 번역하죠, 일단? 일반적으로? 좋은 거. 그래, 오케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좋은 게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어떤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에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선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선악의 개념에서 좋다는 말은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선하다는 말과 한국말에서 좋다는 말이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큰 단어야. 왜냐면은 굿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서구 세계 미국 같은 데서도 이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굿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옛날엔 선한 것이 여기 계신 분이 다 똑같이 선한 게 개념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와서 선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좋다는 개념을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뀌면서 다 달라. 내 기호야. 즉 다시 말해서요.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진보, 나중에 진보라는 것도 있는데 진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신적인 중세 세계에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발전된 세상 이게 모던이에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볼 때는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각각의 개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또 안 되셔도 좋아요. 좀 하신 분은 더 좋고. 이제, 진도를 슬슬 나가보면은 서서히 조금 이해될 겁니다. 자,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꾸 진보를 얘기할 때 우선 진보는 좋은 거다. 굿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우선 생각을 좀 유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레스라는 게. 자, 우선 인간의 본성이 발전합니까? 프로그레스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발전합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독교인들한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근데 자기는 진보주의자라고 주장을 해요. 안 변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진보주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게 19세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 당시 어떤 믿음이 있었냐?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증기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증기기관차 나올 때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린다. 최고 40km로 달린다. 그래서 어린이와 임신부는 타지 말 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웃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말은 진보의 세계라고 그래요. 굉장히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이 사고가 언제 무너지죠?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야. 심지어 어떤 농담 같은 일이 있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있는데 식인종이었다가 이제 개종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옛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죽였는데 백인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왜 죽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당연히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딸하고 2001년에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딸이 굉장히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독일 여행하면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절 바르고 정확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그런데 제 딸이 아이슈비츠를 갔는데 제 딸이 그 당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빠 이해 안 된다. 내가 만나본 독일 사람들 다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고 예절 바르고 좋은데 어떻게 그다음에 야만인도 아니고 그 고대 문명화된 독일인들이 어떻게 저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도 어려갖고 나중에 공부해봐라 라고 하고 넘어졌는데 이 질문이에요. 과학기술의 문명이 그런 야만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요. 600만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스실에서 가스 없이 만약에 징기스칸이 600만을 죽이려면요 그렇게 못 죽여요. 그거 자체가 과학 문명의 발달의 덕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하려고 했는데 모더너티 사상으로 3가지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19페이지에 써놨지만 리버럴리즘이 나오고, 물론 리버럴리즘이란 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제 리버럴리즘은 이게 갈라져요. 하나는 이제 현대 리버럴리즘도 되고 리버테리아니즘도 되고 일부에 또 컨서버티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다음 커뮤니즘이 나타나요. 공산주의가. 이 커뮤니즘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다시 할 건데, 근데 파시즘, 나치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요, 두 번째 여기 써놨지만 악으로 보이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보면은 어떻게 일어난 거죠? 대중운동으로 일어났어요. 특히 나치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집권했죠, 히틀러가? 선거로 이겼어요. 선거로 이겼어요. 선거로 이긴 다음에 나중에 국민투표했을 때도 90% 정도 지지가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히틀러는 집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가 일기 시작해요. 첫 번째.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 이제 이런 철학적 보수주의에 등장하는 개념 뭐냐면 매스라는 개념이에요. 대중 시절이 돼요. 대중들이 와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상업화도 이루어져요. 뭐 좋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팔리는 물건이 좋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생긴 겁니다. 모든 기호는 이제 대중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대중과 인민, 매스 뭐 이런 개념으로 맞춰가요. 정치도 경제도. 근데 이 매스가 좋은 거냐 하는 생각이 그걸 갖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매스가 뭘까? 그리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거 보면은 이 매스에서 잡아요. 그 다음에 자꾸 영어로 쓰는데 영어로 쓰는 이유를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피플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한편에서 심지어는 이거를 갖다가 러시아 말은 나로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는 폴크라 그러죠. 폴크, 영어로 피플, 나로드 이런 거를, 그다음 우리나라 말로는 인민, 민중 뭐 이런 식의 강조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펄슨스의 문제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진보 얘기하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오는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종교개혁은 미국의 주류인데 프로테스탄트들이 볼 때 그게 진보인지 아니면은 원래 라틴 말로는 아드 폰테스의 문제인지. 아드 폰테스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빼고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 그러면 뭐 투월드 투 정도 되고 폰테스 그러면은 근원인 건데, 쉽게 말해서 원래 성경적 가치로 돌아간다 뭐 이런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드리는 건,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는 리포메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진보의 개념의 회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때가 많이 묻고 먼지가 있기 때문에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하는 거지 이 몸통 이게 새로운 걸로 진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조금 더 포함하라고요. 자, 그래서 진보에 대한 회의와 19페이지 중간에 굵으면인데 바로 메스에 대한 반란. 난 이제 메스이기 싫다. 첫날 이거였죠. 미국 이게 정통령 가치 중에 하나가 뭐죠? 혼자 있어도 될 권리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건 뭐 전부 대중이라면 나는 오히려 떨어지고 싶다. 이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야 이건 무슨 귀신 신할까 뭐냐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때쯤에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역시 이런 소리 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시키려고 만든 개념이 있어요. 이게 좀비입니다. 진짜로. 물론 나중에 이게 상품화되고 대중화돼서 그렇지만 자, 저 질문할게요. 제가 잔인한 질문할게요. 좀비가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일단. 괴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괴물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머님이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 됐어. 그럼 죽여야 돼요? 아니, 너 웃지 말고 이제 철학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 가능한 전제에서. 네. 어렵죠. 이 문제거든요. 그럼 어디부터가 인간이고 어디부터가 괴물이야? 물리면. 그러면 왜 좀비는 괴물이야? 그럼 뭐 얘 좀비가 좀비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래? 아니 웃지 말고요. 아 좀비는 왜 그러면 죽음을 당해야 돼? 왜 좀비는 막 쏴 죽여도 돼? 영화에서 보면 좀비는 다 쏴 죽여도 되지 막 깨고. 근데 좀비가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병균에 감염된 인간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이 철학적인 질문은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하시고요.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이때 보수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 좀비는 인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문해에다가 이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가 인간이 만약 이성이 없고 문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메스? 아무런 자기 이성도 없이 몰려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이성 없이 그냥 본능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것과 좀비하고 뭐가 다르죠? 자, 그래서 좀비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바로 메스가 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스가 중심이 돼갖고 와와 몰려다니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조롱하려고 저 옛날에 있던 전설 같은 걸 끄집어내갖고 좀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좀비는 미국 라이트들이 좌익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끄집어내서.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건 방송 좀 나중에 잘라줘요, 이 대목은. 그래서 뭐 난 누가 했는지 뭐 좌좀들 그러잖아요. 좌익 좀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원래 정통적인 미국에서 그 좀비를 보는 거예요. 뭐 관장에 모여서 자기 음디를 모여 죽여라, 근데 같이 죽여라 그러고 있는데 그거 좀비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상하게 앉아서 쳐다보니까. 근데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다 좀비가 돼가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근데 다 한 번 물리면 좀비가 돼. 거기 보니까 인간 같은 게 진짜 참된 인간이 몇 명이 안 남았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정통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이제 어쩔 거냐. 뒤에 얘기하지만 오늘 그래서 5명을 소개할 건데 요 5명의 가장 대표적인 척이 한 번씩 5번 요게 미국 정통적 보수주의를 만든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대표적인 게 이거 번역돼 나왔어요. 번역은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걸로 번역됐는데 러시아 커커 이게 요번 주 보충 교재입니다. 읽으실 분은 읽어주시기 바라는데 좀 난해요. 여러분 읽기에.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근데 저 힘들면 도전 안 하셔도 좋은데 도전해 보시겠다는 분은 최소한 요거 서문과 1장까지만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러면 뒤는 넘어갈 수 있어서 1장 정도를 제 강의를 듣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책 제목이 여기서는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책인데 원래 책 제목을 뭘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컨서버티브 라우트라고 하는 뜻은
완패, 패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이 책이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쓴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 거꾸로 철학자인데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 미국 보니까 뭐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전부 애들이 좀비처럼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기독교의 얘기하는 랩넌트라는 거 있잖아요. 랩넌트 정신으로 마지막 남은 자가 좀 기록이라도 좀 남기자. 그래서 우리 극소수지만 뭐 극소수의 우리 컨서버티브들이 내가 기록을 하나 남기겠다라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이 자기도 팔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제목은 출판사에서 바꾼 거예요. 라우트는 안 팔린다. 그래서 고쳐도 좋겠냐 그랬더니 뭐 팔리지도 않을 책 뭐 마음대로 하세요. 거의 그 수준에서 넘겼는데 이제 미국에 저력이 있다는 게 이 책이 나중에 팔린 것까지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에 50만 부가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만 일반 대중서적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조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사람보다 이제 먼저 나와서 떠든 사람이 있어요. 요 책인데 요 책에 나오지만 리차드 위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Ideas have consequences. 미국 보수주의자들 만나면 이 말 무지해요. Ideas. 여기서 Ideas는 재밌게도 뭐 생각, 이념일 수도 있어요. 이념이라고. 이념은 결과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장이 뭐냐면 결국 문제는 뭐다? 생각이다. 이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사상전환을 하는 거다라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이런 책에 보수주의 깃발을 먼저 올려요. 근데 이 사람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사람부터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 알지만 교재에 대해서 보면 19페이지에 나와요. 리차드 위버의 Ideas Have Consequences. 1948년에 이 책을 써요. 이 책은 정말 메시에 대한 반발이에요. 지겨운 거예요. 이 대중, 획일화되는 거,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진짜 이거요. 이것도 약간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쩜 이렇게 얼굴들도 다 똑같이 생겼을까? 그랬더니 제 아는 선배 하나가 뭐 텔레비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건 우리 병원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형을 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위버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위버가 비판할 때 뭐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미국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단순한 안보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이게 한국 사회에 맞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뭐냐면 시빌리제이션이 내 위기라는 거예요. 문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 요 책을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5권을 요약하려고 하니까 아주 단순무식하게 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순서로 하면 유니버설, 보편성을 점점 부정하고 보편성을 부정하다는 건 초월성, 트랜센던트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실 이 사람은 미리 얘기하면 위버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신분아인데 대학 철학 교수인데 아주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그러면서 중세를 갖다가 암흑시길로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중세가 타락하고 중세교회가 타락한 점은 인정하지만 중세 자체가 그렇게 암흑적이지 않았다. 근데 요즘에 미국 같은 데라서 역사학회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소개한 책에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중세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망하고 잠깐 성 어거스틴도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봤죠. 그러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문명이 파괴된 상태에서 사실 문명의 재건의 씨앗은 수도원에서 교육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캐롤링기안 르네상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거 중세다 하는데 잠깐 중세를 무조건 나쁘게 그리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아이디어의 문제다. 지금 문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당시에 오면 맞아 죽을 소리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 낯설 수 있어요. 시빌라이즈드 된 아리스토크래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정신적 귀족인데 정신적 귀족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국의 문명, 서구 문명이 변하고 있냐면은 천박한 거. 이게 좋은 문화. 대중적이고 천박한 문화로 가고 있다. 고상한 거를 무시하는 문화가 되고 있다. 그 고상한 귀족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귀족. 그래서 왕장님, 공주님, 그래서 뭐 폼 잡고 다니는 그런 귀족이 아니라 진정한 귀족. 노블을 사랑하는 정신. 이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잘 안 되면 이런 질문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쓸 때는 이제 그 영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지만 타이타닉호 같은 거. 우리나라 영화에서 뭐 타이타닉 보면은 뭐 부자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고 그 서민들이 뭐 잘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여러분 타이타닉호 사건 기록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1등실에 탄 여자는 한 명을 제하고 전원이 삽니다. 그나마 한 명은 뭐냐면 자기 남편하고 남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거꾸로 1등석에 탄 남자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 1등석에 탄 남자들은 전부 여자들한테 양보를 하고 죽어요. 심한 게 결론은, 그리고 거꾸로 3등 칸에 탄 사람들은 여자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숫자가 약해서 그런데 몇 명만 빼놓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상당히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누구는 위선의 문화라고도 얘기했어요. 영국 젠틀맨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 살겠다고 혼자 아녀자들을 내비려고 도망을 가면은 그놈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하면 요즘 페미니스트 화내죠. 뭐 아녀자들. 근데 누구는 또 어떤 분 그러잖아. 난 그런 차별 받을래. 난 그 공명버터 타는 쪽으로 갈래. 페미니즘 싫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시벌리즘, 기사도 이런 정신을 가리키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위선의 문화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위선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해서 뒤로 호박씨를 까면 나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젠틀맨의 문화, 기사도의 문화, 이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신적 교육과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이러면 저거는 위선자고 그냥 뭐 개판 죽여야지 이제 민중적이고 좋은 문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이거는 불행하게도 번역이 안 됐는데 뭐 좀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던 에이지라는 개간지를 만들어요. 개간지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이거 어차피 대중은 안 볼 거고 우리끼리라도 이제 아까 말한 랩런트들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자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철학적인 소고들을 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제가 안 쓰겠습니다. 노트에 있기 때문에 뉴 컨설버티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철학적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컨설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 사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꼰대들의 이야기, 쾌쾌 묵은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흔한데요. 컨설버티즘과 오소리테리아니즘을 구별을 못해요. 권위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소리테리아니즘에 물든 사람들이 컨설버티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꼰대나 권위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걸 하니까 지적인 철학자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컨설버티브 그러면은 논리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뭐 옛날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지적이고 이런 거를 해서 여기서 하면 인텔렉추얼 컨설버티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 보수주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설버티브들은 이론과 철학이 없다는 생각을 깨버려요. 오히려 고급적인 철학은 컨설버티브의 소관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14세기 윌리엄 오브 오캄 노멀리즘을 비판했다는데 이거 중세 철학 공부하셔야지 않은 분이면 힘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근원은 이미 14세기 시작됐다. 14세기에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오캄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는데 철학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미널리즘이란 건 뭐냐면은 모든 사물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명명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오늘 철학사 시간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진리 잣대를 대려고 하는 철학적 조류가 카톨릭 일부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윌리엄 오캄이에요. 이것 때부터 이제 우리가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타락해서 이 사람은 캐톨릭이기 때문에 리포메이션에 대해서 아직 이제 않는데 리포메이션이 나타난 것도 이런 흐름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통적인 성 어거스틴이라더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개선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무슨 뭐 종교적인 거 하기 때문에 또 굉장한 또 정통 켈빈주의적 입장에 쓰신 분들은 뭐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겠지만 제가 이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남긴 유명한 거는 이거 스포일드 차일드 사이클로지죠. 이게 뭐라고 한국에서 번역하죠? 이거 뭐 타락한 어린이의 그 심리학 그래갖고 응석바지. 좀 그러니까 정부도 심지어 교회가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신도가 전부 혹은 국민이 응석바지 어린이가 앵앵앵 우는 거야. 틀린 일을 해도 야단을 안 쳐.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사회가 이게 철부지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과 아가씨 모임으로 세상에 가고 있는 거야. 훈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뭔지, 명예가 뭔지, 이런 거 없어지고. 그저 그냥 그 욕망만 펴주셔주면 되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위버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자리를 까는 전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리를 깐 사람이면 미국의 컨설버티브의 이제 중심을 이룬 인물은 이 책의 저자인 러셀 커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적을까요? 보수주의 정신, 이번 주 과제 책입니다. 두껍고 난해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지금의 미국의 컨설버티즘의 철학적 기반이 이 사람으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원제는 컨설버티브 라우트예요. 이거 뭐 패주, 완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트레디션과 밸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좋으면요. 에드먼드 버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에드먼드 버크류의 컨설버티즘을 미국에서 만들어내려고 복구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드먼드 버크를 갖다가 바로 컨설버티브 원칙의 진정한 학파를 만든 파운더, 창시자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른 걸 갖다가 버키안 트레디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크는 뭐 혹시 모르신 분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막 영국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막 이제 뭐 세상이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방방 뜨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글을 쓰죠. 이거 번역도 많이 됐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머리 든 거는 영국 그 당시에 당이 두 개였죠. 뭐 있었죠? 토리당하고 휘그당이었어요. 토리가 굳이 말하자면 지금의 보수당이고 휘그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당인데 에드먼드 버크는 어느 당 소속일까요? 휘그당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영미식 보수주의의 주류에 뿌리는 토리가 아닙니다. 물론 토리가 합리해 와요. 휘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엔라이트먼트,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이 오고 이성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이성의 주종을 인정하는데 프랑스는 폭주를 하죠. 어떻게 폭주를 하죠? 신을 완전히 부정해요. 반종교, 계몽주의로 가요. 이건 아니죠. 영국은 이거에 반대하죠. 그리고 이러한 영국적인 사고를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해 나간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에 대해서 역시 책도 많이 나오지만 이 책 1장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얘기다. 러셀 커크가 해석한. 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영미식의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러셀 커크가 얘기하는 철학적 보수주의란 어떤 건가? 좀 교조적이지만 6가지로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책에 또 나와요. 이거를 좀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 중에는 야 맞아 하는 것도 있고 이 중엔 야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이 있다. 한번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해봅시다. 첫째,
초월적 질서 혹은 자연법의 본체에 대한 것이 있다. 그걸 믿는다.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당시에 과학주의와 실증주의가 발달하면서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믿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소련에 있을 때 KGB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웃었는데 KGB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잘 찾아내야 된다 이건데 야 어떻게 물론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건데 굉장히 비슷한 네 눈에 보인다고 한 것만 다가 아니다.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근데 포지티비스트들은 어떻게 해요? 나 과학주의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객관이라는 이름의 자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를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신이 있다. 인간이 신을 무시하고 지서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것도 고상하게 쓴 얘기고 확 바꿔버리면. 두 번째는 확산하는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미스터리에 대한 애정. 참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다음에 평등주의, 이걸리테리아니즘의 획일성과 공유주의적 목적에 반대한다. 라이프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첫날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남성분들이 장동건과 다 똑같이 생겼다. 좋을까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 여배우 누가 미인인가? 하여튼 간에 미녀 배우랑 똑같이 다 생겼다. 한 분만 그래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하고 연애를 하면 행복하겠지만 전부 똑같이 생겼다. 끔찍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획일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아까 서예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부 서예지 같으면 서예지에 안 닮은 여자 한 분 있으면 그분이 최고 인기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인간이란 건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인데 여기에 뭐랑 싸우려면 아까 말한 메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스란 건 뭐죠? 개성을 상실한 존재예요. 즉 개성을 상실하고 개성을 상실한 존재라는 건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약간 불평등해 보이고지만 여기서 뽁짝뽁짝거리고 온 게 그래도 즐거운 게 다양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이건 끔찍한 공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자꾸 얘기하고 인간 해방을 하고 떠드는 인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은 뭐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인간은 피와 혈과 심지어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획일화된 자기가 정형화시킨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인간들을 해방을 얘기하고 결국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인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난 다양한 인간의 세상이 좋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삶 자체가 목적이다. 만약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름답다. 물론 인간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철학적인 문제까지 나와. 여기 나와서 고통이 왜 있냐? 이거는 뭐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지 행복도 알 수 있다. 그게 삶이다. 이 삶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책 한두 권 읽었다가 유레카 외치면서 뭐 인간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겠다고? 제발 하려면 당신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까지 제발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쟤네들은 나까지 껴서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죽겠다. 난 해방되고 싶지 않은데.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네끼리 해방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나를 해방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난 해방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리고 거듭했지만 피플이 아니라 펄슨이고 인간관은요 펄슨스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얘기한 이유 아실 겁니다. 즉 펄슨이 중요한 거지 피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목 가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생각이 많이 오면 허걱거려. 와, 보수주의의 본색이 드러난 얘기구나. 문명화된 사회는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 무계급 사회 없다. 무계급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말로 무계급 사회지 그 자체가 새로운 계급을 나타낸다.
차라리 그런 계급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인유적인 질서가 낫다.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요. 인간은 평등하지만, 인간은 평등하지만 아들이, 딸이 부모님을 위기에 대해서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평신도가 목사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다. 물론,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들이 요즘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호칭만 거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좋은 사회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있고, 또 거기에다 아들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있고, 또 그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신도들이 공경하고. 이런 사회가 좋은 거다. 그러면 평등은 뭐냐? 두 가지 평등은 인정합니다. 뭐죠? 첫째, 신합의 평등합니다. 우리 신합의 평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예요. 이게 보수주의자 생각이에요. 형제자매예요. 근데 법 앞에 평등해요. 특히 법 앞에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양사회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어요. 왕과 평민이 달랐어요. 심지어는 함무라비 법전 그런 걸 보면은요, 귀족한테 적용하는 법과 일반 백성한테 법이 달라요. 근데 법 앞에 평등한 조건을 처음 기록에 남은 거는요, 모세오경이에요. 그 내용을 떠나서 그거는 똑같아요. 왕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노예까지도 똑같아요. 기회의 평등. 이거는 절반이에요, 사실은. 기회의 평등을 주면 좋지만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사실 없어요. 왜 완벽한 기회의 평등이 없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장동건 같이 태어나는 게 꼭 자기 노력으로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무슨 김중배하고 이수임인가요? 심순애야 그거 있죠. 거기서 보면 누구의 다이아몬드냐 그러잖아요. 제가 역설적으로 뒤집기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니 그놈이 뭐 잘났어? 학교 다닌다고 해서 인물 막 헐치려면 뭐야? 능력도 없는 놈 아니야. 김중배 얼마나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었어. 김중배가 억울하지. 애초에 타고난 내 외모가 모자른 거 어떡해. 저 호대만 활동했지 쓸모도 하나 없는 거 아니야. 그쪽이 평등을 주장하는 게 더 웃기는 소리지. 불평등한 거지. 이해 안 돼요? 무슨 소리지? 못하면은 돈 있는 남자는 나쁜 거고 꼭 호흡할 때는 미남만 좋은 거라고 하는데 거꾸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부자는 진짜 억울한 거야. 나는 애초에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태어난 게. 저 자식이 잘난 게 원래 유전자 잘 받았고 키 큰 거밖에 없는 놈인데. 근데 쟤는 좋다 그러고 키 170 안 되면은 루저라고 그러고 이거야말로 진짜 고약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죄악이에요. 죄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야말로 진짜 용납하면 안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지만 신의 심판의 궁극적인 평등과 법정 앞에서 평등을 인정하지만 조건의 평등은 부인해요. 완벽한 조건의 평등은 없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 달라요. 사실 키 큰 놈, 키 작은 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결과의 평등은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유와 소유물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한때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조금 얘기를 하면요, 민주사회주의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주의 반대가 자본주의지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지.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면 양쪽이 장점을 따갖고 좋은 세상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자, 사적 소유가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 국가가 다 주고 있어요. 그럼 뭐죠 나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적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 있어 본 적 있어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큰 돈 없이 약간의 재산, 굶어 죽지 않을 재산이 있으면은, 까짓거 관두면 그만둬버리면 그 말이야. 굳이 말하면 내가 반정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 돼.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해 못한 분들이 있는데 옛날 아예 젊은 분들이 이해 못했고 옛날 보고 이런 거 있죠. 무슨 뭐 헝가리에서 공산당 무슨 서기장이었는데 갑자기 어디 수위로 발령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막 하방됐다 이런데 수위로 보내준 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자 우리나라는 뭐 총리하다가 그만두면은 약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냥 살면 되죠.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선 아파트 관세에서 쫓겨나면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급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나마 수위로 배정돼야지 그 수위에 마땅한 숙소를 받을 거고 배급표가 나올 거예요. 완전 노예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산계급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자꾸 유산계급이 나쁘고 무산계급이 좋은 거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산계급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자, 이것도 방송나면 좀 그런데 유산계급입니까 무산계급입니까? 유산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실업자가 됐다면 막 삐삐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경제 어려운 거 인정하지만 또 제가 가혹한 얘기하면 실업한 청년들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키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유산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유산계급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엄밀하게 모든 사람을 무산계급으로 만들어보면 그건 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하지만 소유물을 사적 보유로부터 분리시키면 국가 권력이란 괴물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경제적 평등화는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 경제적 야만을 가져온다. 라고 정리한 거예요.